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대체 어떤 연구를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쓰는 지식들은 어떤 원칙 위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 있잖아요. 그 속에서 단순한 의견과 진짜 과학적 사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차이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모든 과학적 연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 뭐랄까 일종의 DNA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원칙인데요. 이건 그냥 이러면 좋다 정도의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체계적인 탐구와 그냥 막연한 추측을 가르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근본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DNA, 이건 정말 기본인데 바로 증거입니다. 어떤 주장이든 현실 세계에서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아주 중요한 게 만약 틀렸다면 이건 틀렸어 라고 증명할 길도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DNA는 논리적 체계입니다. 과학은 단순히 증거만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과정 전체가 모순 없이 아주 일관되고 체계적인 구조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복잡한 설명보다는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설명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 이게 바로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누가 똑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를 넘어서서 모두가 인정하는 보편적인 지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원칙들이 실제 연구에서는 과연 어떻게 적용될까요? 핵심은 이 원칙들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짜인 절차, 즉 하나의 청사진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입니다. 네, 바로 이 8단계 절차입니다. 이게 바로 그 청사진이죠. 연구자들이 실제로 따르는 전체 로드맵을 딱 보여주잖아요. 작은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해서 결국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보고서로 완성되는 하나의 잘 짜인 여정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대체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그 실질적인 가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 엄격한 과정이야말로 그냥 막연한 호기심을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진짜 지식으로 바꿔주는 힘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지식을 만들어내는 핵심 엔진인 셈이죠. 이로써 여러분의 세상을 조금 더 날카롭게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하나 얻으신 셈입니다. 자, 이제 이 과학적 렌즈를 손에 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주장들을 한번 다시 검토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모든 데이터 분석과 연구 설계에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첫걸음, 바로 분석 단위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연구,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아마 대부분은 방대한 데이터나 엄청 화려한 분석 기법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 진짜 시작점은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단 하나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분석 단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분석 단위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카메라 렌즈입니다. 우리가 탐구하려는 이 세상을 어떤 렌즈를 통해서 얼마나 가까이서 볼지 아니면 얼마나 멀리서 볼지를 결정하는 것, 그것과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학술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분석 단위란 자료 수집과 분석에서 초점을 맞추는 기본 대상을 의미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연구에서 누구에 대해 또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 건지 그걸 딱 정해주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석 단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렌즈는 정말 종류가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개인을 분석한다면 이건 마치 한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을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매크로 렌즈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럴 땐 당연히 설문조사나 깊이 있는 인터뷰 같은 게 좋겠죠. 반면에
분석 단위를 국가로 잡는다? 이건 뭐 거의 위성에서 관광 렌즈로 아주 거시적인 패턴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럼 당연히 국가 통계나 정책 문서 같은 데이터를 써야 할 거고요. 보세요. 렌즈가 달라지니까 보이는 것도 찍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자, 이제 분석 단위가 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연구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과연 어떤 분석 단위가 좋은 분석 단위일까요?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꽉 잡아주는 청사진, 그 4가지 핵심 요건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분석 단위가 되려면요, 이 4가지 요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해요. 첫째, 적합성. 내 연구 질문에 답하기에 가장 딱 맞는 대상인가? 이걸 따져보는 거죠. 둘째, 명료성. 그 대상의 경계와 범위가 누가 봐도 아주 뚜렷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셋째는 측정 가능성. 당연히 객관적인 데이터로 수집하고 잴 수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비교 가능성. 다른 대상과 의미 있게 비교하고 견주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흔들리면요, 연구 전체의 신뢰성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수많은 분석이 길을 잃고 완전히 잘못된 결론으로 빠지거든요. 분석 단위를 잘못 골랐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3가지 아주 치명적인 논리적 함정,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류이기도 한데요. 바로 생태학적 오류라는 겁니다. 이름이 조금 학술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생태학적 오류라는 건요, 어떤 집단 수준에서 발견된 특징을 그 집단에 속한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그냥 막 갖다 붙일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회학의 고전이죠. 듀르켐의 연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가 뭘 발견했냐면 개신교도가 많이 사는 지역이 가톨릭 신자가 많이 사는 지역보다 자살률이 높다는 집단적인 경향을 찾아냈어요. 자,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그러니까 개신교도인 A씨가 가톨릭 신자인 B씨보다 자살할 가능성이 더 높겠네? 라고 단정해버리면 그게 바로 생태학적 오류라는 겁니다. 도시 전체를 찍은 광각사진 한 장으로 그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표정이 어떨 거라고 맘대로 단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두 번째 오류는요, 방금 본 생태학적 오류랑 완전히 정반대 방향에서 생깁니다. 바로 개인주의적 오류라고 부르는 건데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면 더 익숙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이건 뭐냐면 아주 소수의 개인 사례, 그러니까 정말 작은 샘플 몇 개만 보고 그 집단 전체가 다 그럴 거라고 넘겨짚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창업가 몇 명이 다 특정 대학 출신이라고 칩시다. 그걸 보고 와, 저 대학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모든 학생을 다 성공적인 창업가로 만드는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어때요? 말이 안 되죠? 이건 마치 어떤 사람 한 명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만 보고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요 오류입니다. 이건 복잡한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만 보려는 유혹에서 시작되는데요. 바로 환원주의적 오류입니다. 환원주의적 오류는요, 어떤 복잡한 현상의 원인이 사실 여러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딱 하나, 제일 눈에 띄는 원인 하나로만 설명하려고 할 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이걸 분석하면서 시장 상황이나 기술력, 팀 문화 같은 다른 중요한 건 다 무시하고 오로지 그 천재적인 CEO 한 사람의 리더십 덕분이다 라고 설명하는 기사들 정말 많잖아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엔진의 작동 원리를 그냥 나사 하나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설명하려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올바른 분석 단위를 선택하는 것. 이건 그냥 연구 절차 중 하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피상적인 관찰을 넘어서 깊이 있는 통찰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엉뚱한 정보와 편견만 만들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말 그대로 분석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분석 단위를 선택하는 건요, 세상을 해석하는 여러분만의 렌즈를 고르는 행위와 같아요. 진실되고 의미 있는 그림을 제대로 포착하고 싶다면 그 어떤 과정보다도 이 렌즈를 신중하고 또 현명하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이 지식이라는 새로운 렌즈, 이제 다들 장착하셨죠?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은 매일 접하는 뉴스 기사나 비즈니스 보고서, 심지어는 친구와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숨어있는 논리적 함정들을 딱 하고 간파해낼 준비가 되셨나요? 진짜 비판적인 사고는 바로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할 때 말이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과학적 사고의 심장, 두 가지 논리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냥 쳐다보는 것만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확실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품어봤을 질문이죠. 이게 바로 모든 과학적 탐구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는 여정,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이야기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미지의 땅을 개척하는 탐험가, 바로 귀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 땅 위에 완박한 경루를 올리는 설계자, 바로 연역법입니다. 이 두 가지 사고 방식이야말로 과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엔진부터 한번 시동을 걸어볼까요? 우리의 탐험가, 귀납법의 방식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부터 지도에 첫 줄을 그려나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귀납법은요, 처음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지식의 조각들, 구체적인 사실들 말이죠. 이걸 하나하나 주워 모으다 보면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그림, 즉 일반적인 원칙이나 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지식을 쌓아 올리는 전형적인 상향식 접근법이죠. 이 귀납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모든 건 일단 관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 현상을 보고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반복되는 유형, 즉 패턴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그럼 어라? 혹시 이런 규칙이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임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설이 다른 상황에서도 통하는지 검증을 거치면서 비로소 하나의 단단한 이론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귀납법의 진짜 재미있는 특징은요, 이게 100% 확실하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백조를 수백 마리 봤는데 전부 하얀색이었어요.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백조는 희다라고 단정하진 않아요. 대신 지금까지 본 바로는 백조는 휠 확률이 매우 높다고 결론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먼저 충분히 조사하고 관찰한 다음에 이론을 세우게 됩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분야를 탐험하거나 사람들의 속마음처럼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깊이 있게 파고들 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엔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우리의 설계자, 연역법입니다. 탐험가가 새로운 지도를 그려왔다면 이제 설계자는 그 지도가 정말 정확한지 그 위에 튼튼한 건물을 세워도 되는지 아주 꼼꼼하게 테스트하는 거죠. 연역법은 기납법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미 완성된 거대한 설계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 이 설계도가 진짜 맞는 거라면 현실 세계에서는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만 해 라고 구체적인 예측을 한 뒤에 그게 정말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접근법인 셈이죠. 연역적인 시험 과정도 한번 따라가 보죠. 자, 먼저 기존 이론이라는 훌륭한 설계도에서 이 기둥은 100톤의 무게를 버틸 것이다 라는 아주 구체적인 가설을 세웁니다. 그 다음엔 어떡할까요? 실제로 100톤의 무게를 실어보면서 데이터를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우리의 예측과 딱 들어맞는지 검증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역시 설계도 완벽했어 하고 이론을 확인하거나 이 부분은 생각보다 약하네, 수정해야겠다 하고 이론을 보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역법의 주된 임무는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것보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 맞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탄탄한 이론이 있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하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통계나 수치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해야 하는 연구에서 정말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탐험가와 설계자를 각각 만나봤는데요. 이제 이 둘을 한번 나란히 세워두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비교해 볼까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둘은 마치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아요. 우리 탐험가 귀남 논리는 작은 사례들에서 시작해서 큰 이론으로 올라가는 상향식 흐름을 따르죠. 목적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 설계자 연역 논리는 큰 이론에서 출발해 구체적인 사례를 예측하는 하향식 흐름을 따릅니다. 목적은 기존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대조를 이뤄요. 한마디로 한쪽이 새로운 길을 내면 다른 한쪽은 그 길이 안전하고 튼튼한지 확인하고 다지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둘 혹시 경쟁하는 관계인가? 탐험가랑 설계자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건가? 하고요. 근데 정답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둘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순환을 만들어내는 지식의 두 바퀴와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탐험가, 즉 귀납법이 수많은 관찰을 통해 저 너머에 혹시 새로운 대륙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던집니다. 그럼 설계자, 즉 연역법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좋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배를 타고 저쪽으로 똑바로 가면 반드시 땅에 나와야 해 라고 예측하고 직접 검증에 나서는 거죠.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지식은 끝없이 넓어지고 또 단단해지는 겁니다. 하나는 발견하고 다른 하나는 증명한다. 둘은 함께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이해를 구축한다. 정말 멋진 말이죠? 이 문장이야말로 이 두 논리의 관계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생각해보세요. 발견만 있고 증명이 없다면 그건 그냥 상상일 뿐이겠죠? 반대로 증명만 하려고 하고 새로운 발견이 없다면 우리의 지식은 그 자리에 멈춰버릴 겁니다. 바로 이 둘의 환상적인 파트너십이 과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거창해 보이는 과학적 논리는요, 사실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은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일단 부딪혀보면서 관찰부터 하는 탐험가 스타일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기존의 지식과 원칙을 먼저 적용해보는 설계자 스타일에 가까우신가요?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 그것 또한 아주 흥미로운 발견이 될 겁니다.